이민을 받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나라의 평균 출산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가난한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 나라의 의욕 넘치는 젊은 세대를 선진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아까 그 독일 사례처럼. 근데 그게 이민이랑 똑같은 거네요. 근데 이거는 지속이 가능하죠. 가난한 나라에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계속? 네. 그러니까 출생용 국가. 와. 그쵸. 젊은이 공급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무슨 공장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조금. 네, 어쨌든. 이거 뭐 경선님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는 아니죠. 아니죠. 교양 있는 대화에서 아는 척 좀 하고 싶은 사람, 교양 있는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하고 싶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보고 싶은 사람, 여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알만한 건 다 알려주는 팟캐스트 주입식 교양 아는 척하기 좋은 날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문학으로 자기계발하는 조방장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는 새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을 만들고 싶은 행복마을 이장 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스타 레더 1600을 찍은 경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600. 1600. 무시합시다. 물어봐줘. 1600이면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정. 제가 이제 PC방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다. 이 정도. 이상하다. 제 주변에는 한 1800부터 말하고 다니던데. 자중하게 읍니다. 그 스타크래프트 하신다더니 꾸준히 하시나 보네요. 네.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 근데 오늘 그 경선님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맞아요. 오늘도 이제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근데 또 일터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살짝 피곤했지만 또 녹음을 하니까 텐션이 살아나네요. 억텐으로 느껴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고, 다른 분들 뭐하고 지냈어요? 무무님 뭐 하셨어요? 저는 아주 일적으로 좀 바쁘고 또 이제 곧 또 한 해가 또 시작되니까 그 한 해가 시작될 때 또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예민하게 촉각을 공두세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누구는 게임했는데 누구는 되게 생산적으로 보네. 뭐 일하시면서 한 거니까. 근데 되게 생각해보니까 또 새해 첫 녹음이네요. 그렇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깜짝 놀랐다. 진짜.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에? 새해부터. 맞아. 해피 뉴 이어. 알겠습니다. 네. 무무님 어쨌든 이 새해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알아보셨고. 네네. 바쁘시겠다, 그죠? 조금 바빴는데, 잘 보냈습니다. 뭐 할 말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새싹님은 뭐하고 보냈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연휴 합쳐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와우. 쉬었다고 일주일을? 네. 그래서 새해 계획 짜러 가족끼리 바다 가고 친구 만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진짜 좋았겠다. 근데 가족이 되게 화목한가 봐요. 새해 계획자로 다 같이 바다에 갔다니 너무. 부모님 빼고. 자매끼리. 자매시군요. 네, 그쵸. 빨리 탈룰라. 자매 오해가 좋네요. 오해가 굉장히 네. 부럽다. 나도 자매 있으면 좋겠다. 자매가요? 자매요? 네. 저 형제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 대화에 끼고 싶지가 않네요. 어쨌든 뭐 즐겁게 보내셨겠네요. 네. 잘 쉬셨고. 그래서 새해 계획이 뭐예요? 밝혀야 돼요? 그냥 물어볼 순 있잖아요. 새해 말할 계획. 수 있는 만큼 빨리 얘기해보세요. 기억 안 나요. 막내야. 제가 교육 좀 시키고 올게요. 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그래도 막내야. 나도 한 살 더 먹었어. 나이에게 공헌하죠. 네. 다들 그렇게 보내셨군요. 어쨌든 저희 새해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청취자분들과 만나려고 녹음하러 나왔습니다. 좀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약간 파이팅 파이팅. 되게 약간 불안해하시는데? 아 약간 좀 그러게요. 너무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불안한 것도 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가. 원래 앞전에 하려고 했다가 좀 약간 일이 생겨가지고 날짜가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한 건가?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전 지금 약간 오히려 좋아. 왜요? 되게 새로운 느낌 들고 좀 설레요. 설렌다고요? 네. 미쳤어요? 한의학적으로 신번이라는 약간 아. 좀 많이 허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나 지금 텐션 되게 좋은데? 아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게 녹음하고 네네 빨리 집에 갑시다 우리. 네. 좋아요. 야호! 다들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댓글 좀 읽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린지입니다. 네, 린지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강신주의 감정 수업, 저도 무무님처럼 이 책 너무 좋아해요. 책 경험에서도 이 책 다른 분께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역시, 린지님, 저랑 통하는 게 있으시더니 아주, 네, 너무 좋습니다. 뭐야? 더욱 좋아졌습니다. 감정 수업을 좋아해 주시다니. 근데 이 녹음 저도 진짜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자, 린지님 감사하고요. 도미의 소주님께서 해피님의 탐식 내용을 들어보니 저의 생각이 강신주 작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음식 앞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음식에 집중하는 건 음식이 맛있어서입니다. 맛없는 음식 앞에서는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길게 달아주셨네요. 도매소주. 엄청, 네. 근데 저도 녹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랑 좀 동감이 되네요. 저도 약간, 음식이면 음식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파거든요. 말없이 먹는 파. 말없이.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건 각자의 의견이니까 네. 취향 존중이고 네. 같이 먹지만 맙시다. 뭐야.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좋은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어김없이 가영찍님이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이제 강아지를 학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은 몽두기로 팰 수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를 때리는 건 못 봐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사람은 몽둥이로 팰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귀여운 이미지와 함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영찍님. 레디컬 강아지의 애호가네요. 네. 가영찍님 점점 좀 무서워지고 있어요. 점점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영찍님. 다음으로는 블로그 너울님께서 너무 늦게 왔네요. 조방장님이 안 오셔서 늦은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집 집필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이제 왔습니다. 지금 집필 중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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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울님이 그 요양보호사 그 강사시잖아요. 그 시험 이제 치시는 분들. 그 저희 부모님이, 제 어머님이 지금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울님 영상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울님이 그 영상 그 유튜브에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강의하시고 이제 문제, 기출 문제 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울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울님 감사하다고. 네네. 너울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울님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좋은 영상을 제공해 주시는데. 블로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이거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변명하려다가 고쳐할 것 같아서 자주 가겠습니다. 네. 세라핌2 님께서 근무 조건이 9시, 출근 6시 퇴근, 야근 회식 없고 연차 1년 21일, 최소 월급여 250 이상이면 할만하다고 생각하네요. 지방이라면 주거비 30만원 지원해줘야겠지요. 이거 한국농업 우리 그때 그 편 듣고 이제 요 정도 근무 조건이면 내가 가겠다. 근데 근무 조건이 되게 현실적이네요. 맞아. 딱 이제 그 20, 30대 그때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월 조건들이네요. 제가 딱 이거 읽고 그냥 안 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영찍님 또 댓글 다셨네요, 여기다가. 반대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귀엽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새랑 곤충을 볼 수 있다.
강아지가 막 따라오는데. 너무 웃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벽돌남님께서 요즘 주교 완전 물 올랐네요. 잔잔한 스몰 토크부터 진지한 빅토크까지 아주 개꿀입니다. 교양 이슈 컨텐츠도 너무 맛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오이시쿠나를 왜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그 톤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막내 다시 해봐. 자, 넘어가고. 이걸 안 하면 단호하다. 너무, 네.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뒤에 오이시쿠나레가 있었는데 이 막내님이 이제 이미지 챙기신다고 네, 생략을 하셨네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안나 제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감신주의 감정 수업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무무가 트루게네프의 무무였다니. 저는 무민과 관련된 줄 알았어요. 비루함 참 오랫동안 느끼지 않았던 혹은 외면한 감정인데 강아지 무무와 함께 오랜만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라며 감정 수업에서 비루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예, 저 무무가 예, 트루게네프의 무무이긴 한데 왜 무민이라면 왜 관계가 됐다고 제 생김새를 아셔서 약간 무민같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민 아니고 무무 트루게네프의 무무랑 관련이 있는 네,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네. 무무님은 살짝 본인이 무민처럼 귀엽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니요, 무민 귀엽나요? 귀여운데요? 커요운데? 왜? 근데 청취자분들 무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네. 네, 어쨌든. 그럼. 네, 어쨌든. 아니요, 저는 한나님-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요? 아니요, 집중 안 하시죠.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한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지난 잔망 토론이죠. 첫 만남부터 들이대는 사람과 10년간 손만 잡는 사람 댓글에 뮤지아님께서 갈팡질팡 4글자 딱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3개나 달리셨어요. 다들 갈팡질팡 하셨나봐요. 근데 이게 그런가 너무 봐요. 황벨이긴 해요.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진짜. 너무 둘 다 싫어. 그건 맞아요. 그래서 황벨이야. 맞아요. 근데 황벨이 뭐예요? 황금 황금 밸런스. 모를 수 있지. 넘어가죠, 빨리. 네. 무무님 알았어요? 왜, 저도 알았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장님 빼고 저희 셋은 동년배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황벨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네. 해버 굿데이님께서 한국 농업 요거 들으시고 잘 모르는 주제였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니 정말 교양이 생기는 것 같시우. 하지만 인식 변화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귀농을 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농사를 짓는다? 과연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기혼자시군요.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죠.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고. 어쨌든 해버 굿데이님. 해버 굿데이 되세요? 왜요? 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아서 너무 네. 조식형. 네. 조식형, 괜찮다.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 아이고. 조식형? 경선님 말 조심하세요. 시즌 3에 바꿔봐야겠다. 큰일 났당.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님께서 뒤늦게 첫 방송 듣게 되었네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새싹님 팬이에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초록을 거머쥔. 역시 안목 있으신 분. 새싹님은 거머쥔 분인가요? 근데 이분 예전에 댓글 다시지 않았나요? 한번 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첫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 첫 방송. 시즌2의 첫 방송에 댓글 다셨네. 그런가 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텐트로님께서 이제 교양 이슈 한국 농업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철에 바로 먹는 과일, 채소, 곡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수입해서 먹으면 농약, 방부제 덩어리에 덜 익은 과일 따다가 운송 과정에서 익는 거라 맛도 없어요. 농산물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버려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 운송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면서 추가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놓친 부분인데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농업을 좀 잘 보호해야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텐트로님.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 제철 과일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좀 요새 먹으려고 하거든요. 뭐 드세요?
먹으려고 한다고요. 아, 아직 드신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진짜 좋아요, 진짜.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댓글 여기까지 하고, 불주먹, 죄송해요.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만해요. 카톡방에서도 자꾸 불주먹 이러고. 맞아요. 이게 떠나질 않네. 어쨌든. 보내줘요, 그만. 불주먹 보내겠습니다. 네. 경서스.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했습니까? 오늘의 교양 이슈,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심각하다고 요새 말이 많죠. 맞습니다. 과연 심각할까요? 네, 한번. 또 다른 입장이 있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우리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 네. 자, 갑시다. 경선님. 예. 소개해주세요. 오늘 뭐예요? 자, 오늘의 교양 이슈 주제는 한국의 고령 사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고령 사회. 일단, 노인이 많은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노인이 몇 세 이상이실 것 같으세요? 요새는 뭐, 한 65세, 만 65세. 오, 정확히 맞아. 하시네. 임플란트 되는 나이잖아요. 역시 직업에서 많이 쓰시는구나. 네네.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노인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또 이렇게 나누는데 고령화 사회에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아하.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고령? 초고령? 고령, 초고령. 우리나라는 지금 18.9%래요. 간당간당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직전. 와. 그리고 24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고령? 왜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제 또 초고령 사회라고 알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시죠. 맞아요. 일본은 현재 29% 정도. 노인의 비율이. 와. 그러면은 국민의 셋 중 한 명이 거의 그쵸. 10명 중 3명이 노인. 우리나라보다 출산율도 훨씬 높은데 일본은 이미 굉장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오,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 채널 중에 쿠르츠 게작트라고 있거든요. 진짜 추천합니다. 크로츠 게작트? 네네. 과학 영상 위주로 만드는 채널인데 어느 날 썸네일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녹아내리고 있는 썸네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이유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클릭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쵸. 네, 애니메이션에다가 뭔지 전문 알겠다. 한국 성우 쓰셔가지고 더빙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뭔지 어허. 알겠네요. 어쨌든 인구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유지되려면요? 한 쌍의 커플이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자기들 수만큼 2명. 그죠. 2명. 그 2명을 이제 대체 출산율이라 해요.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이란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의 출산율이거든요. 그리고 출산율, 출생률, 합계 출산율 또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제 출산율은 엄마에 좀 중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엄마가 아이를 몇 명 낳냐. 네네. 네. 그리고 출생률은 엄마랑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떠한 인구 집단에서 출생 아이의 비율을 출생률이라고 하고요. 어허.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 뭐 한 명, 2명, 뭐 0.8명 뭐 이런 거는 출산율이고요. 출생률은 보통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긴 한데 명수로는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 쌍의 커플이 최소 2명의 아이를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모든 인구가 결혼한다는 가정이에요. 모든 인구가. 그쵸. 결혼을 예를 들어서 절반만 한다 치면은 4명을 낳아야지. 와.
총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아동 사망률 이런 약간 질병으로 죽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거보다 더 나아야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구가 결혼하는 가정 하에서도 이민자가 없다면 2.1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살짝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던 제가 준비한 자료 2022년인데 2022년 출산율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년이면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네. 0. 지금 7이니까 8. 맞아요. 0.8명. 근데 이 0.8명 출산율 통계가 나왔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은 우주가 놀랬겠네. 그러니까 애초에도 세계 신기록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 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기록을 깬 거죠. 양궁급으로 이제. 그죠? 이제 우리의 적수는 우리밖에 없어. 이야. 와, 이걸. 심지어 2위와의 격차도 꽤 크죠? 2위가 일본이에요? 2위가 잠시만요. 출산율 2위는 모르겠네요. 1점 몇 대 아니에요? 2위가? 맞아요. 어쨌든 네, 0점대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상대가 안 되네. 진짜. 그러니까 남들 이제 100m 달리기 다 9점 몇 초 뛸 때 우리는 한 8점 몇 초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 0.8대 그거 유행했잖아요. 어떤 외국 교수가 머리 감싸지면서 와 한국 망했네요 막 이랬던 게 엄청 짤이 엄청 유행했던 그래요?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요? 외국 교수가 한국 그 출산율을 보더니 0.87 한국 망했네요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때.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 뉴스에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막 CNN 같은 데서 보도했다니까요. 0.87일 때. 네. 0.7 되니까 이제 뭐, 야, 얘네 뭐 나중에 0.6 갈 거니까. 그때 보도하자. 이랬을 수도. 지금 아마 전 세계 관련 학자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독특하다, 그죠?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원래도 좀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급격하게 더 낮아진. 원래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는 한 해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50만 명에서 한 45만 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50만 명이었다가 뭐 좀 적으면 44만 명이었다가 다시 많아지면 한 48만 명 됐다가 이러다가 2017년, 18년부터 급격하게 한 5만 명, 10만 명씩 줄어들어서 2022년에는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5만 명인가?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은 거죠. 한 8년 만에. 와. 진짜 그때 2018년도만 해도 와 이 큰일 났다 우리 50만 명밖에 안 됐다 이랬는데 그때가 천사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선녀였죠. 그때가 선녀였다. 지금 20만 명 정도니까. 네. 진짜. 사실 그 우리 수능 볼 때 생각해 보면은 저 수능 칠 때 경쟁자가 한 60만 명 됐다고 막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분의 1로 줄은 거니까 20만 명. 와 1등급 받기 진짜 힘들겠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 네. 0.8명을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세대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라 가정하면 출생아 수를 2022년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세대 후에 출생아 수는 40명이 되고요. 두 세대 후에 출생아 수는 16명. 세 세대 후에는 6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잠시. 점점 줄어드니까. 그쵸. 이게 복리로 줄어드니까. 계속 곱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출산율이 더 이상 안 떨어졌다. 라는 유지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유지된다는. 0.7에서. 네, 그쵸. 0.8에서. 0.8에서. 0.8에서 유지가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고. 사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 동네 아이 한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가 6명, 7명씩 있는 셈이죠. 그쵸. 왜냐면은 아이 6명에 3세대 전 아이가 100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그 개그 유튜브 하나 봤는데 나중에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들어본 것 같아요. 2032년. 거기 나왔잖아요. 네. 그 유명한 쇼박스였나? 맞아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나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그러니까 오디션을 교장들이 보러 오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면접을 그 쇼미더머니처럼 이렇게 줄 세워놓고 우리 학교에 오면 이거 해줄 수 있고 저거 해줄 수 있고 이게 좀 우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짜. 쇼츠 그 영상인 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민자 상대로. 지금 그래서 저도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지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지금 현재 상태로 인서울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모든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만큼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의 정원만큼도 못 태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저것만큼도 못 태어났다. 그래서 참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럼 인서울 메리트 사라지겠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지금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긍정적인 가정하에 얘기고 아직 출산율의 바닥은 보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올해도 더 2023년에도 더 떨어졌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거든요. 대략. 근데 2100년에 이 추세를 하면 2,400만 명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없어지죠, 국민이. 근데 이게 그렇게 뭐 큰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인구 수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50년에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천만 명보다 많잖아요. 1950년보다 훨씬 그래도 그러네요. 많은 숫자고 인구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네. 하지만 인구 구성 비율이 굉장히 바뀌겠죠. 아이들은 없고. 네, 195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나이, 그러니까 나이의 중간값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한 40대? 195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중간 나이는 18세였대요. 엄청 어리죠. 19살이면은 뭐 찍으면 웬만하면 절반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어디 가서 나이 많은 편인 거야. 20살이면. 대단. 나 거기 가면 노인 되겠네. 지금은 몇 살일 것 같아요? 지금이 한 40대 되려나? 맞아요. 지금은 딱 45세라고 하네요. 중간 나이가. 그래도 나 중간 나이는 아닌데. 그쵸.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20, 30대면. 그리고 2100년에는 59살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중간 나이가. 그쵸. 중간 나이가. 그래서 2100년. 노인들의 나라인 거죠. 이렇게 보면. 2100년이요? 2100년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지금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때 그래서 59살이 중간 나이니까 58살이면 어디 가서 젊은 편인 거예요. 청년회장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거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좀 이게 심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중국도 비슷한데요. 중국은 출산율을 한 명으로 강제로 유지시켰던 이제 한 자녀 정책을 수십 년간 이어와서 이게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출산율이 한 명이면 단순 계산만 해도 인구가 절반으로 계속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유지시켰으니까 중국도 이제 굉장히 그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바꿔야 되는데라기보단 이미 너무 오래 지속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고령 사회로. 근데 뭐 자기들이 의도한 거. 그렇죠. 의도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다고 하네요. 1.16명이라고 해요. 근데도 우리나라한테 잽도 안 되죠. 어딜 비비노? 1.16? 너무 많이 낳는데? 1.16, 내 시력보다 높네. 4세대 만에 아이가 100명에서 20명이 돼요. 우리는 몇 명 됐었죠? 6명 됐었죠. 다 같이 그냥 다 줄이자. 다 줄입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자기들끼리 막 중국 내부 언론에서도 문제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쟤네 뭐야? 왜 호들갑 떨어? 그보다는 이미 뭐 10몇 억이 있으면서. 그렇죠. 6명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다음으로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은 인구 감소가 비교적 완만해요. 오히려 의외죠. 동아시아보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보다 아이를 조금 낳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인구 감소는 아시아보다 훨씬 완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와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지만 이민을 꾸준하게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 게 보통 이민자들이 출산율이 높거든요. 근데 한 2-3세대만 지나면 그 나라 평균으로 이제 완전히 융화돼서 똑같아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이 이민을 와서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권의 사람이 오더라도 한 2-3세대 지나면 그 나라의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출산율이 그냥 그 나라랑 거의 비슷해지고 해당 나라의 일부분이라서 통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꾸준히 받으니까 아시아 국가보다는 인구 감소가
완만하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동유럽은 오히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젊은이들이 독일 같은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하네요. 선진국으로. 아. 네. 동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스탄 아, 같은 이제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소련이었던 네, 국가들이 그 나라의 이제 젊은이들이 독일이나 좀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속도가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아, 이제 그 인구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이제 1900년대 아시아처럼 인구 증가가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 추세를 보니 또 완만하게 증가할 것 같다. 그래도 대체 출산율보다 높아요. 이쪽 지역은. 아, 그러니까 2.1명보다 훨씬 높은데 예상치보다는 완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UN 같은 데서 이런 거 예상 추정치를 내는데 그거를 아프리카, 중동 이런 제3세계 지역을 엄청 가파른 그래프로 그려놨다가 지금 다시 땡겨놨대요. 아, 줄여놨대요. 그래서 아마 세기 말, 그러니까 2100년쯤 되면은 그쪽 지역도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2명보다 적어질 것이다. 음. 종합해보면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문제라고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근데 이게 한 국가 기준에서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가? 아니, 물론 문제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 뭐 그런 데 맞닥뜨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에서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고 뭔가 다들 떠들고 있으니까 문제 같고 저도 약간 인구 적어지면 내 경쟁자들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더 좋은 재화를 소수의 사람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우무님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인구 감소를 조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이런데 문제가 지금 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그쵸. 우리를 먹여 살릴 그 연금 소득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또 어쨌든 나라에서는 젊은 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좀 주 경제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대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크다. 뭐 저도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소득 인구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65세까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이제 상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나이는 이전의 건강 상태와 이전의 보건 상태를 가지고 측정을 해놓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지금은 솔직히 의료기술이나 보건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기대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좀 노인들 일시키려고 나 이제 조금 이제 좀 이 나이 될 때 동안 쎄 빠지게 일했는데 또 일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연령을 조금 더 올리는 편이 더 많은 분들이 더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시스템이 그렇게 좀 바뀌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좀 노인분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 약간 현장직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사고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가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을 안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 또 그분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도 가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새싹님은 어때요? 노인이 일을 하는 거 있어서요. 갑자기 주제가 그렇게 인구 됐는데 감소?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자는 것 같길래. 아, 듣고 있었어요. 네? 확실해요? 네. 원래 경청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잘 이제- 받아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합니다. 왜 싸워요 갑자기 누구가? 사람을 모함하시면 안 돼요. 둘이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근데 새싹님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에 한 국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인구수가 빵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근데 그쵸. 그럼 맞잖아요. 한 1000만 년 정도 지나면 진짜 빤명이 네. 그-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맞는 이거 말이에요. 진짜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고 현실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수록 정책이 그대로이지 않잖아요. 네. 엄청나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인구를 안 낳으면,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 안 하면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지금이야 그런 정도 아니겠지만 나중에 진짜 이게 국가 재앙 수준으로 맞닥뜨려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가 되면 나라에서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이나 아니, 근데 지금 이미 그걸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 유럽에서도 그런 네, 거 그래요? 네, 네. 그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는 게 재앙이라는 거 아닐까요? 먼 미래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이제 빵명은 좀 어쨌든 수치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시는 네. 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지금부터 조금 대비를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데뷔라면 저희 빨리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결혼과 출생을 안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회를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보통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성이랑 빈곤 문제인데요. 일은 이제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가 합니다. 이제 노인들은 경제활동 인구로 잘 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를 일구는데 은퇴 후엔 대부분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은 대부분 노인으로부터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는 젊은 사람 여러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다면은 이제 미래가 되면은 한 명의 젊은 사람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해야 되는 날이 올 거고 맞아요. 기대 수명은 계속 늘 거고 이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질 것이고 맞아요. 가장 부유한 나라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그렇죠. 여론이나 여기저기서 말하는 문제점입니다.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생각했던 건데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맞다. 인간이 모든 죄악이다. 라고 생각도 하는데 하지만 2180년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이쪽에서 캐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80억, 90억 찍겠네요. 그래도. 그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적게 나와도 그쪽에 이제 인구수를 이길 순 없으니까. 그때는 이미 근데 골든타임을 넘겨서 환경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긴 해요. 그때 이미 해결이 됐거나 돌이킬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인구 증가가 왜 문제인지는 알아봤고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민을 받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나라의 평균 출산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가난한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 나라의 의욕 넘치는 젊은 세대를 선진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아까 그 독일 사례처럼. 근데 그게 이민이랑 똑같은 거네요. 근데 이거는 지속이 가능하죠. 가난한 나라에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계속? 네. 그러니까 출생용 국가. 와. 그쵸. 젊은이 공급하는 네. 국가가 되는 거죠. 무슨 공장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조금. 네, 어쨌든. 이거 뭐 경선님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는 아니죠. 아니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을 것이고 아까 우리 1950년대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젊었죠? 아프리카의 이민자는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을 거예요. 아까 방장님 말씀대로 아까 교장이 학생들한테 면접 본다고 하는 것처럼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싸우면서 아프리카의 젊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려고 난리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출산율을 크게 올린 나라는 없어요. 문제가 되는 나라 중에. OECD 국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나라 중에 출산율을 크게 올린 나라는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해결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 1점대 중반, 1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2점대 초중반으로 회복한 나라는 있다고 저는 들어요. 와. 그게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어떻게? 보니까 진짜 나라 전체가 네. 와 이대로 우리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애 안 낳으면 세금을 때려박는 약간 그런 거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아, 나 애 안 낳았으니까 당연히 세금 더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애 가지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애 한 명 낳으면 1억까지 대출해주고 1억도 아니죠. 한 5억 이 정도 해주고 2명 낳으면 그거 2억 5천 원액 원 그거 깎아주고 3명 낳으면 원액 전액 다 이야. 와. 이런 식으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정책이 이렇게 네. 간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일단 그만큼 올리는 걸 봤으니까. 예. 부자나라는 가능하겠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 날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낳겠죠. 네. 그럼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야 정서로. 반발이 있죠.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엄청 심각해지면 합의가 될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프랑스는 0.9명도 안 찍어본 그러니까요. 그런 허접 같은 나라가 네. 1점 그런 사회적 합의를 그러니까요. 이루었다고요? 거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다. 와, 그 그러게요. 정도로 호들갑을 떤다고? 우린 0.8인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신기한 게 그 나라가 되게 개인주의 국가인데 맞아요. 이런 데서는 또 단합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개인적인 그런 게 더 저희는 강한 막 싸울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안 된다고. 그쵸. 시위하고. 돈 잘 버는 이제 싱글들이, 아니, 이 도둑놈들 하면서. 네, 북한이냐면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이념 갈등으로. 네. 나한테도 화나겠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도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 몇 프로 정도 되면 합의가 될까요? 아이 아예 출산율. 출생률이. 네. 0점 그래도 한 5? 0.5?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작년 4분기 출산율 지금 0.68인가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요? 예. 와. 그 Q3이 0.71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2023년 4분기께 0.68 아니면 69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약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단합을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낳지 말자. 이거 진짜 손에 손잡고야. 우리 이제 낳으면 진짜 단호해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공감대를 나오면 배신자야. 나오면 배신자야 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그거 줄어드는 게 진짜 너무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그건가 이제 나라에서 어디까지 해주나 보려고 해서 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지금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가 네. 점점 이렇게 매년 지원 정책을 세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나올수록 이득인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예요. 약간 군대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늦게 갈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약간 아이의 출산도 이러면 기다렸다 내년에 나오면 돈 더 주고 내년에 나오면 100만 원 더 주고 계속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이런 점의 비판점도 방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아까 프랑스 예시는 잘 들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프랑스 예시도 똑같은데 부모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해주고 있는 정책이 부모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뭐 보육 서비스, 부모를 위한 금융 지원, 저렴하고 다양한 뭐 주택들 이런 것들의 정책이 있고 또 부모가 된다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문화, 가족에게 더 긍정적인 시민 의식 등등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옆자리에 앉은 뭐 우는 애기한테 짜증내지 않기. 이런 거 중요해요. 진짜. 노키즈 좀 줄이기. 그렇죠. 가끔 저 비행기 많이 타본 적은 없는데 뭐 썰로만 많이 들었는데 비행기에서 어떤 애기가 울고 있으면 왜 애기를 비행기에 데리고 타?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일상이 돼 있는 나라에서 애기를 좀 안 낳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거 좀 안타깝다, 그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기차에서도 이제 애기가 막 울고 있으면 저도 자야 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짜증이 나는 이유가 어떤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우리가 느끼기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의식이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엎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우는 게 그냥 어떤 환경적으로 당연한 게 되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맞아요. 이게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아기가 너무 없어져서 원래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어딜 가든 아기가 울고 있어서 당연했는데 이제 아기가 잘 안 우는 거야. 아기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아기가 울면은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기 운다 하면서 이제 막 녹음하고 찍고. 이제 막 SNS에 올려야지. 아기 봤다. 그렇게 될 날이. 네네. 네, 어쨌든 결국은 인류가 뭐 아기를 덜 낳는다고 멸망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대응하고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다 해결해 왔던 나라고 인류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 짓고 2024년에 새로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요? 있어요? 예. 2024년에 좀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정부의 저출산 대책위원 중 한 명이긴 한데, TV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 내년부터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등, 뭐, 출산율 반등. 네, 출산율 반등. 왜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약간 주식 차트처럼 보나봐요. 이제부터 기억이 감소하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네, 이제 바닥이다, 이제. 매수해야겠네.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약간 내년 출산 대책은 거의 없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저귀 주식 매수해야겠다. 그게 이제 출산 대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했겠죠. 우리 믿는 구석이 있다. 오케이. 들어봅시다. 네. 근데 뭐 미미해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건 원래 있었던 건데 네. 첫째 200만 원,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이거는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현금 카드 같은 개념이라고 하고요. 바우처. 예, 이거는 뭐 원래 있었던 건데 좀 늘어났다고 하네요. 어허. 그리고 부모 급여.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기한이 12개월 안에 썼어야 되는데 이제 18개월 안에만 쓰면 되는 걸로 바뀌었고 부부 한 명당 6개월씩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한도는 월 최대 450만 원이고요. 부모 모두 6개월 다 쓰면 최대 3,900만 원까지 그냥 쉬면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누진세 개념으로 오래 쓸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6개월 꽉꽉 채워서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회사한테 돈을 그냥 쉐를 주면서 이제 그런 권리를 이렇게 좀 찾게 해주면 더 그렇죠. 약간 팀장님이 출산했냐면서 빨리 가라면서 빨리 쉬어. 회사에 돈이 벌리네. 약간 애 넣으면 약간 그렇게 되는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 너무 후진적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맞아. 그 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기다려주겠어요. 그돈 나가는데. 예, 돈이 근데 들어온다? 이러면 빨리 장려하죠. 약간 아이 낳으면 실적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죠, 실적. 우리 회사에 드디어 10명 나왔다고 이제. 조대리, 이번에 출산 왔다며? 인사고과 A. 아이를 낳았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다음으로 특별주택 공급인데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분양 자격을 주어주고, 특별주택은 매년 한 7만에서 8만 채 정도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금리 우대 정책도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자녀를 낳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굉장히 많은 가구가 해당되겠죠. 는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대출이니까 뭐 저금리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뭔가 이것 때문에 낳겠다. 이거는 그쵸. 힘들다, 그죠? 그렇죠. 이런 이제 지원 정책이 출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부모의 삶을 조금 더 도와주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서의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의 그런 구성원들의 좀 인식 변화가 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도 작년에 저희 회사의 대리님 한 분이 남자분이신데 그 아내분께서 출산을 하셔서 출산 휴가를 줬어요. 일주일인가? 일주일요? 네. 일주일요? 일주일.
정책은 6개월인데 저희 회사가 근데 막 그렇게 되게 작고 영세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와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시기도 아니었고 그 직군이 그분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데리고 그분 팀장님도 계셨었는데 이렇게 짧게 쉬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한다고? 그걸 문화가 될까봐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 스타트를 끊으면 모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두 6개월씩 쉬면은 회사는 누가 굴리나 뭐 이런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또 돈이고 사실상 돈이 전부긴 한 것 같아요. 네,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맞아요. 회사에. 네. 네, 근데 회사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저출산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예산을 250조인가? 와, 붓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요? 네, 그래서 뭐 해외 그 CNN 뉴스인가에 뭐 2 빌리언 달러를 뭐 부었으면서 0.78명이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대서특필됐던. 근데 그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250조 썼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저출산으로 쓴 거 아니다. 뭐 부대비용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냥 진짜 저출산으로 쓰인 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고 아니다. 지금도 많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네 지금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향이 문제냐? 네. 아니면은 속도가 문제냐?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정책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그냥 현금으로 나눠서 아이 한 명당 그 엠빵에서 줬으면은 그게 그냥 뭐- 돈으로요? 네. 네. 그게 우리가 25만 명 정도 태어난다 했잖아요. 250조면은 25만 명, 250조. 그럼 계산해 보세요. 네. 저는 못해요. 만 곱하기 만이 지금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실제로 부모들은 굉장히 적은 지원을 받고 맞아.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음. 굉장히 이제 수급자용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용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참 이게 그 저출산 문제 이게 좀 심각하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도 약간 저 농업하고도 좀 비슷하게 네. 뭔가 잘 많이 안 하다. 누군가 해결해줘. 난 안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다 하지만 나는 결혼하기 좀 그런데 약간 나는 애 낳기 좀 그런데 약간 이런 대신 농촌 가줘. 대신 너희가 좀 나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이제 애를 많이 낳게 출산 장려 정책도 근데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굳어진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적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때 어떤 사람의 권리를 찾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이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25만 명, 20만 명씩 낳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제 곧 20만 명도 안 낳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해 2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얘들이 20년 뒤에 얘들이 사회를 진출할 나이에는 지금 20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20살이. 그때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군대가 일단 네,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대학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출산 장려정책과 함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18년에 확 꼬꾸라졌다 했죠. 맞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욜로 단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쯤에. 그때 젊은 층이 엄청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2017년 네, 때 네. 확 꼬꾸라졌는데. 맞아요. 욜로랑 그다음에 이제 워라벨 바통 이어받고 요것도 사상적으로 엄청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 행복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리고 육아 예능과 남녀 대립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하는데 요즘 저도 금쪽이 상담소 이런 프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저출산 장려 정책, 장려 TV. 육아를 안 하고 싶게 만드는 TV 프로 같아요. 진짜. 그 되게 좋은데 그 내용 좋은데 그 저게 보면은 네. 내가 현실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그거를 뭔가 못하게 하기에는 또 조금 그쵸. 뭔가 아닌 것 사실 같고. 그거에 정반대격인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뭐 아빠 어디가 이런 굉장히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감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조차 일부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껴서 맞아요. 나는 아이를 저렇게 키울 자신이 없는데 낳지 말아야겠다. 이러니 이런 저러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거야, 뭐. 아, 이렇게 해도 네, 부정적인 회로로만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정답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놀라운 점은 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모든 나라는 네. 저소득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부자들로 갈수록 아이를 적게 낳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소득층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이게 그런 건가? 그 TV 예능의 느낌이 약간 오시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자본주의 이런 문제도 있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그 상대적으로 뭔가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인서울 안 나오면은 나는 쭈구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행 아니면 그게 월급이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 SNS 같은 거에도 너무 자랑하는 문화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전 같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불만족을 하게 돼서 애 낳으면 내 애도 불행하겠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서 더 내 한몫 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대적인 불행 그것도 진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모두 그래서 결국 더 들어가면 인문학의 몰락 때문이 아닌가. 박사님이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유행도 저는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막 노스페이스 패딩 전부 유행하듯이 그렇죠.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렇지. 그거 안 사주면 막 내가 진짜 천하의 못된 부모가 된 것 같고 요즘에는 전부 아이패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있다고. 네, 그래서 웬만큼 그런 걸 보면 웬만큼 살아야 우리 애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사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그 중산층 이상이 한 3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밑에는 전부 못 사죠. 평균 임금 정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못 사지. 근데 SNS는 전부 그런 걸 홍보하고 맞아요. 나 빼고 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게 다 되고 여행 막 멀리로 가고. 없으면 심지어 손가락질해요. 맞아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며. 맞아. 아빠 차 좀 비교하고 맞아, 요즘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난해요. 이게 가난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요소지 않나. 맞아요. 근데 사실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그게 제일 큰 나는 그냥 문제고. 평범하게 사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가난하대. 맞아요. 우리나라가 올려치기가 좀 심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주입식 교양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사실 못생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잘생긴 편인데 저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다 너무 평균 올려치기를 해가지고 나보고 뭐야 왜 저래 막 이런다니까. 아니 저는 항상 그랬는데요? 동감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는 평균 이상의 외모거든요. 솔직히 저 말해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잘생긴 거죠. 그럼요. 이제야 또 녹음하니까 인정을 해주시네. 저는 항상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맥락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평균이 올려쳐져 있다. 우리는 평범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하기 위해선 진짜 인문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이제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하나의 요소로 해결할 수는 없고. 맞아요. 뭐 인문학도 그렇고, 만약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내야 되겠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출산 장려 정책, 출산에 대한 문제점도 문제라고 꼭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현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비할 수 있는가도 이 출산 장려 정책을 고민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약간 그쪽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자, 소감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소감 한마디요?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너무 이해하기도 쉬웠고 그리고 되게 유익했고 부모님이랑 조방장님께서도 더 이렇게 보충해 주셔가지고 강의 한 편 듣고 가는 기분이네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녹음 버튼 아니에요? 재생 버튼? 템플릿. 템플릿.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인상이 없었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 왜 또 아니에요. 그렇게 폄하하시죠? 그러니까요. 뭐야? 훌륭한 강의 한 편을 들은 것 같다 했잖아요, 경선님의. 이 말 자꾸 하니까. 아니 근데 딱 진짜 주입식 교양이잖아요. 저희 채널 이름이. 주입해버렸어요? 딱 이렇게 주입하고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틀을 딱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다. 뿌듯해. 알겠습니다. 네. 네, 포장 되게 잘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또? 우리 막내 음해하지 마요. 뭐야? 제가 제일 의미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요즘 진짜 출산율 고령화 사회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출산율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방면으로 또 해결 방안까지 한번 생각해본 이런 자리가 아주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꼭 다시 한번 또 강조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부분은, 결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짜 꼭 생각을 윗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좀, 네, 생각이 저격 발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네, 좀 안 좋은 흉흉한 소문을 요새 좀 듣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요?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네,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선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한 줄 몰랐어요. 왜, 이거 몇 개. 준비를 많이 하셨네. 잘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 보여. 그건 그래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종이를 막 네, 이렇게 두껍게 들고 와가지고 줄줄줄 얘기하는데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소감이야? 어쨌든 진짜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